안녕하세요. 저 인프라웨어의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이제 3시 정각이 되어 가지고요. 어, 오늘 이제 저희가 6번째로 진행하는 웨비나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한 보고 협업 혁명이 다가온다. 파트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내용이 생각보다 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범위라든지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시각화와 고객사마다의 그 니즈에 따른 그 범위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아틀란시안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저희가 아틀란시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라와 컴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아틀란시안의 애드온을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거를 리포트로 보고하고 협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워낙 주제가 많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기초적인 맛보기일 수도 있고요. 데모가 좀 많이 중심으로 될 건데요. 이후에 다뤄질 파트 2 혹은 그 3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와 오늘 다룰 2가지 애드온, 실제로 고객사에서 많이 쓰고 계신 EGBI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고도화된 리포트를, 인터랙티브한 리포트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포켓 쿼리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주제로 좀 중심적으로 다루고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실 분들은 거의 다 보셔서 이제 스포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영화 인터스텔라 중에서 그 명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장면인 그 블랙홀 가르간티아라는 블랙홀 주변에 그 쿠퍼 일행이 그 지구를 대신할 그 새로운 행성을 찾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 블랙홀 안쪽에 보면 동그란 그 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검은 영역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주변의 밝은 부분은 이제 그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많은 행성들의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빠르게 회전하다 보니 발생하는 열로 인한 강착 원반이 되겠고요. 그 안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검정색 부분에 이제 밝은 색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어로는 이벤트 호라이즌, 그 우리말로는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되겠는데요.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거는 강력한 중력에 의해서 빛조차 빨려 들어가는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절벽으로 비유를 들면은 저희가 절벽 앞에는 아무리 걸어가도 문제가 없지만 마지막에 낭떠러지기 지점에서 한 발을 더 내밀면 그때는 저희가 이제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겠죠.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건 그 사건의 지평선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빛조차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비유로 저희가 이제 발표 주제를 잡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지라나 컴플런스에 있는 데이터가 로우 데이터 상태로는 무언가 있지만 거의가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 안에 있는 정보라고 비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한 걸음을 이제 내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필요성을 간단하게 한번 타임라인 형태로 도식해 봤는데요. 최초로 이제 그 아틀란시안 제품을 도입하는 단계, 이제 걸음마를 막 떼는 이제 시점이 되겠고요. 그때는 이제 지라 컴플 위주로 보통 이제 제품 위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겠고요. 도입을 한 그 아틀란시안 제품 지라 컴플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좀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니즈에 따라서 고객사에 맞는 여러 가지 애드온들이 하나둘 추가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애드온들을 이제 어떻게 잘 쓸 것이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그것들을 이제 내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확산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확산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내부의 문화로 정착이 될 거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아틀란티안 시스템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내부 확산 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혹은 한 단계 더 나가면 임원진이나 아니면 의사결정권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의사결정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틀란티안 제품을 도입하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초반에는 아무래도 어떻게 잘 쓸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에 대부분의 그 관심사가 이제 몰릴 건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이냐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어떻게 보고자 하는 경우, 그 이벤트 호라이즌에 묻혀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번 주제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시로 지금 제가 이제 쭉 흐름을 그려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위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어떠한 뭐 사업부의 매출 정보를 리포트로 만들어서 달라라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담당자는 그냥 큰 생각 없이 기존의 정보들을 월별 그 유형별로 그 집계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을 하다 보니 그 중간에 관리자가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어떠한 뭘 의미하는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연도별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연도별로 일단은 매출 정보를 한번 이제 묶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중간 관리자가 이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리포트가 안 이쁘다. 그리고 이 말하는 숫자들이 단위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 뭐 1,000원인지 100원인지 만원인지 아니면 1원 단위인지 그런 정보가 없고요. 그리고 그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자릿수로 콤마로 이제 자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눈에 잘 안 들어온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이걸 이제 표를 한번 이제 가공을 했고요. 그래서 좀 눈에 보기 편하게 하고 단위 정보를 넣고 그리고 자릿수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에보단 좋아졌는데 그렇게 했지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니까 이걸 한번 차트로 그려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고요. 이 차트로 일단 한번 요 엑셀로 예시를 들었는데 저 정보를 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이 차트가 너무 안 이쁜 겁니다. 숫자도 겹치고 어떤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출의 성장 추이를 연도별로 보려고 하는데 정확한 성장 추이가 그 컨설팅이랑 제품 판매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옆으로 요 차트를 그 제품 판매와 컨설팅 제품 기술 지원을 스택 형태로 이제 쌓아가지고 연도별로 한번 쌓아봤는데요. 전에보다는 좀 더 잘 눈에 연도별로 생성 매출이 보여지지만 어떤 좀 깔끔하지 못한 뭐 숫자가 겹친다거나 뭐 자릿수가 여러 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단위가 무엇인지 다시 빠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좀 깔끔하게 다듬자. 그리고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컨설팅 기술 지원의 매출 성장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좀 눈에 좀 잘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 였고요. 그리고 보시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예측치인데 그런 예측이라는 정보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2021년도에 매출이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가공을 해봤고요. 차트를 이제 다시 단위를 몇억 원 단위이다. 그리고 이 복잡한 걸 최대한 심플하게 하고 그리고 색상 부분을 좀 더 개선하고 그 안에 숫자들을 자릿수를 소수점 한 자리로 하고 대신에 눈에 잘 들어오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레전드 보통 범례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좀 더 깔끔하게 구성을 하고 애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색깔을 연하게 하고 점선 형태로
이렇게 추이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이 차트를 눈에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시각화가 구성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화면은 이제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예전에 그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에 대한 그런 정보를 그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하나의 화면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를 좀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료 그 자체이고요. 정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가 가치가 있어 혹은 의미 있는 정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쓸모 있게 가치 있게 가지려면 앞단의 그 데이터, 그 자료가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나쁜 데이터는 걸러주고 좋은 데이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자체는 요즘에 머신러닝이나 고도화된 AI 전처리가 조금씩은 이제 대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보를 가공하는 주체는 사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정보 간에 연결되는 선을 이제 만들면은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겠고요. 그 지식을 구성하는 내용, 지식을 기반으로 보다 보니 어떠한 A와 B가 연결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보통 데이터 인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체득화하는, 내재화하는 시점이 되면 그건 이제 지혜, 위즈덤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떠한 이제 음모론 형태로 그 데이터와 정보를 악의적으로 좀 속일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게 말이 많은데요. 이런 속이고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예시로 우측에 차트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차트의 제목을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2021년도 정보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하시지 않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그 미국의 살인율, 살인자의 살인율을 가지고 연관관계를 차트로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차트만 봤을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과 살인자의 그 살인 건수가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게 만든 차트인데요. 여기서는 뒤에서도 따로 설명하겠지만 그 저희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경우에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의 시작점을 임의로 가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트, 그 막대 그래프와 이 선 그래프의 연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살인자 수와 그 시장 점유율의 시작점을 임의로 가공해서 두 그래프가 마치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본 차트인데요. 이런 차트를 가지고 어떠한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또 속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의 구축 방안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제 자체가 아틀란시안의 그 지라와 컨플런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그런 데이터 사이언스의 범위에서는 일부가 축소되거나 생략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캔버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떠한 데이터 분석의 가치를 이제 제안하고 그 데이터 분석 결과의 활용을 통해서 창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제안하는 단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분석에 사용해야 될 어떠한 대상을 이제 데이터 소스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소스로 지정돼 있는 데이터 소스로 지정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그 데이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분석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다루는 아틀란시아 넷 지라와 컨플루언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그런 데이터 분석 모델을 돌린다거나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서는 일반적인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데이터 수집과는 다르게 저희가 그 DB 쿼리를 날린다거나 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단계, 탐색 단계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 관련된 많이 다루는 내용인데 어떤 데이터의 오류라든지 결집값을 파악하고 그 안정적인 데이터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에선 좀 생략이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 관련한 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문의도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이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 평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딥러닝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학습하는 단계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생략하고 이 학습 단계가 걸쳤든 안 걸쳤든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실제로 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지 구성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데이터의 뷰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뷰를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사이트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기법을 하나의 장표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흑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해상도 때문에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차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떠한 차트로 표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차트로 표현할지에 대한 그 가장 좋은 차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냐, 분포냐, 관계냐, 구성이냐, 그리고 시간의 관계냐, 정적이냐, 데이터가 많냐, 적냐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차트 중에서 가장 레코멘드하는 차트를 볼 수 있고요. 그런 차트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가 화면에 작게 나와 있는데 저희 길가 보도블럭 안에 어떤 낙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파리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지나갈 내용이지만 이걸 이렇게 보면은 펭수와 닮았다 해서 어떤 넓은 그런 보도블럭 그 인도에서도 어떤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하는 형태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발표는 텍스트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좀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나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좀 텍스트로 좀 남겨놨는데요. 저희가 이런 차트로 만들 때는 크게 세 가지 주의사항을 저희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전달 포인트와 레이아웃 구성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냐인데요. 전달 포인트는 이제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이냐 거기에 맞춰서 원하는 정보를 최적화된 차트로 구성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소통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형태로 좀 약간 좀 양념을 치는 그런 형태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여기서 좀 양념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약을 파는 형태로 없는 내용을 막 뻥튀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요점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너무 이제 이야기가 산으로 가다 보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틀렸다, 무능하다라는 판단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대상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표현을 앞장에 봤던 그런 차트를 무엇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을 만드실 때는 필요한 정보만 강조하시고요. 특히 볼드를 너무 남발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페이지 전체가 볼드가 되면은 실제로 볼드 효과가 아니라 다 그냥 눈이 필요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강조하는 경우에만 볼드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차트를 만드실 때 너무 항목들이 많다, 불필요한 항목들이 많다 하는 경우에는 정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생략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더스 형태로 묶어가지고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서 레이블은 좀 크게 좀 만드는 걸 권장드립니다. 대신에 너무 커지면 이제 전체 요소의 그 레이아웃의 조화가 깨질 테니까요. 그건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차트를 만들다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긴 한데는 그 차트의 X축의 그 항목들의 레이블이 텍스트가 너무 길어 가지고 뭐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읽다가 짜증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이 공간상의 이유로 좀 그렇게 약간 기울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색상의 구성과 조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도 제 뒤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 그 나쁜 데이터는 잘 걸러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이즈 형태의 데이터거나 의미 없는 데이터가 실제 결과를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걸러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의 시작점을 아까 임의로 조절하지 말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그 살인자의 그런 살인 건수의 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의 시작점을 임의로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축의 시작점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트가 눈에 안 들어온다. 하나의 값이 너무 튄다거나 그 대부분의 요소가 너무 값이 작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두 가지로 축의 스케일을 조절하거나 로그 스케일로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둬가지고 중간에 생략 지점을 두는 형태로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 중에 하나는 대상 간의 값이 너무 미미한 경우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인식 성공률을 뭔가 리포트로 만든다거나 할 때 경쟁사 대비 아니면 이전 버전 대비 물론 성공률을 차트로 만들게 되면은 거의 뭐 98%, 99%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경우. 그 실제 차트에서 그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실패율 형태로 해서 그 뭐 인식 실패율이 2%에서 1%로 내려갔다. 그럼 이제 50%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반대로 표현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3D 차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 차트나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 쓰지 말자라고 저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D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윈도우 XP 시절 좀 그런 경우에 좀 멋으로 막 하던 거지 실제로 차트를 3D 형태로 눕혀버리면은 각도에 따라서 항목의 크기가 왜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값의 비교나 인식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3D 차트는 쓰지 않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비교 조건에 대한 공정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절대값이 아닌 상대값이 정확할 때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가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그 전 세계 국가별 코로나 확진자 수 그래프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에서 뭐 최근이라고 하긴 그런데 좀 이제 한 달 전에 대부분의 인구가 그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었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확진자 수가 줄었다라는 것도 거의 보면은 한 주말에 일시적으로 200명대에 나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한 가지 여기서 언론에서 설명하지 않은 거는 그 인구수에 대한 상대값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확진자 수란 절대값만 설명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구수와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다르듯이 단순하게 절대값 확진자 수만 설명을 하고 적다 크다라고 설명하면은 약간 잘못된 가짜 뉴스 형태, 왜곡된 뉴스 형태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100만 명당 몇 명 확진자 수가 나왔다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상대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비교하기가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흔히 좀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90%에서 92%로 다음 버전이 92%가 됐다. 다음 달에 92%가 됐다. 이런 경우에 2%가 뭐 올라갔다라고 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가 아니라 그 단순한 퍼센트의 숫자 값에 비교해서는 퍼센트 포인트로 표현해야 된다. 만약에 90%에서 2%가 개선됐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92가 아니라 91점 몇몇몇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좀 별첨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아까 나쁜 데이터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나쁜 데이터라는 거는 보통 결과로서의 나쁜 데이터이지 그게
데이터 자체가 나쁜 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나쁜 데이터도 어디인가에 쓰기에는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요. 단지 그 나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 인간의 오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색상 처리와 관련돼서 앞에 설명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색상 처리에서 그 설명드릴 부분을 한번 예시로 들었는데요. 저희가 뭐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색상 처리와 관련된 것만 개선을 해도 그리고 앞에 설명됐던 그런 요소들만 반영을 하셔도 많이 좀 보여주는 데이터가 많이 개선될 것 같은데요. 크게 색상을 이제 표현하는 경우에는 값의 크기에 따른 기준으로 값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한다거나 혹은 동일 집단을 기준으로 묶어주는, 여기 보시면은 그 글자가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화면에 담다 보니 많이 축소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컴퓨터 CPU 성능을 그 최신 CPU를 가지고 이제 성능 벤치마킹을 한 결과인데요. 빨간색이 이제 AMD에서 나온 CPU들이고요. 파란색이 이제 인텔에서 나온 최신 CPU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제품들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A 제품이다, 어떤 게 B 제품이다,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A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B 제품은 파란색 이렇게 묶어주시면은 이 차트가 여러 제품들을 표현하더라도 이게 어떤 제품인지 보는 사람이 한눈에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색상을 쓸 때 요즘 그 어떤 인포그래픽 형태로 차트를 만드시는 경우에 어떤 강조를 하는 강조 대상을 중심으로 색상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이게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황태 협회에서 만들었나 봐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었네요. 근데 이게 황태가 단백질이 많다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100g당 단백질 질량을 황태의 경우에는 79g의 단백질이 있다. 우유 대비해서 26배의 단백질이 많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우유 외에도 뭐 닭가슴살, 소고기, 달걀 대비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차트에서도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주제, 황태를 노란색으로 하고 나머지 식품들을 회색으로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뭘 표현하고 싶어 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든 차트가 되겠습니다. 나쁜 경우에는 아까 같이 값의 크기 같은 경우에도 색상을 보면 그냥 알록달록하게 막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값의 기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했냐라고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 차트는 여러 뭐 범례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범례인데 단지 그냥 색상들을 쭉 여러 개를 나열해 가지고 눈을 현혹하는 좀 혼란스럽게 만든 차트고요. 그리고 아까 동일 집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 사이트에서 그 CPU들의 성능을 이렇게 차트로 막대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색상들이 여러 색상들이 보라색, 황토색, 뭐 녹색, 파란색, 빨간색 여러 색상들이 쭉 있습니다. 이 각각의 색상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차트가 되고요. 괜히 복잡하게 보이는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색상 처리할 때는 이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좀 이따 저희가 데모를 할 때도 이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틀란시안 제품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 시각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보통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BI 툴, 그러니까 셀프 서비스 형태의 BI 툴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태블로나 클릭센스, 뭐 클릭뷰, 파워 BI, 뭐 사이센스 같은 여러 가지 제품들, 기타 등등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BI 툴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소스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웨어하우스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요. 그것을 다시 대시보드 형태로 그 BI 툴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사내 그 여러 프로젝트라든지 그 작업에 대한 그런 분석 자료를 뽑느라 돌렸던 그런 클릭센스 형태의 BI 데이터인데요. 최신 데이터는 빼고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각각의 여러 팀들이 있고요. 여러 팀들이 누적된 작업 시간,
그 지라의 워크로그 시간을 집계를 해가지고요. 상단에는 프로젝트나 이슈 타입 아니면 작업자의 어떤 조건들을 걸고 거기에 맞는 실시간 데이터 형태 뷰를 다시 보여주는 형태로 한번 만들었던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값의 크기에 따라서 색상들을 그라데이션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우측에는 이 각각의 그 작업 기록들을 월별로 어떤 유형의 작업들이 누적이 됐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그런 누적 형태의 라인 그래프로 보여주는 대시보드였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지라의 정보를, 지라의 워크로그 정보라든지 프로젝트 정보, 이슈 정보를 가지고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BI 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뽑아내야 되는 데이터가 지라라든지 컴플런스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뽑기 위한 데이터 소스를 SQL 쿼리 형태로 직접 가공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DB, 그 지라의 DB라든지 컴플런스의 DB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진입장벽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좀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틀란시안 지라나 컴플런스에 맞춰져 있는 애드온들을 대표 애드온을 2개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로 EGBI가 되겠고요. EGBI는 실제로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실제 구매하신 고객사들의 현황을 보시면 잘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EGBI가 쉽다라고는 하지만 은근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도 한번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으로 제가 선택한 제품은 이제 포켓쿼리가 되겠는데요. 2개의 제품은 약간 성격이 반대의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관점, 그리고 리포트 생성 관점, 그리고 추천 대상의 관점으로 이제 좀 한번 이 장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EGB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자체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 배치를 해서 수집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포켓쿼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미디에이터 형태로 실시간 데이터를 조회해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관점에서 EGBI는 별도의 DB 스키마를 생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포켓쿼리는 별도의 DB 스키마가 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가져와서 뿌려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GBI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그 EGBI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에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가져오려고 하면은 MDX 형태의 멀티 디멘셔널 익스프레션 형태로 다차원 DB 형태의 그런 쿼리를 작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 접근에 대한 난이도가 있고요. 반대로 포켓 쿼리 같은 경우에는 SQL DB에 있는 데이터를 SQL 쿼리로 가져오거나 REST API의 데이터를 가져서 JSON 형태로 가공해서 접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EGBI 나쁜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EGBI 장점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지라와 컴플런스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서드파티 애돈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EGBI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일단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포맷 형태의 데이터는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포켓 쿼리는 데이터를 직접 어떻게 가져올 건지 SQL 쿼리나 REST API로 그리고 REST API로 응답되어진 결과를 어떻게 JSON을 어떻게 파싱해서 가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겠고요. 리포트 생성 관점에서도 EGBI는 UI 기반으로 드래그 앤 드롭이나 클릭으로 많이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켓 쿼리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의 뷰를 직접 코딩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진입장벽이 좀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제공되는 기능에서만 쓸 수 있는 제한적인 뷰가 EGBI에서는 제공이 되지만 반대로 포켓 쿼리 같은 경우는 코딩이라는 거는 너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봐. 그만큼 자유도가 높습니다. 자유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뷰를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EGBI랑 포켓 쿼리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냐라는 또 이제 좀 선택에 고민이 있게 되겠는데요. 일단 추천 대상으로 지금 제가 이제 4가지 항목으로 2가지 제품을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EGBI는 MDX에 익숙하신 분. 하지만 MDX 구문을 요즘에 잘 거의 쓰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MDX에 익숙하신 분은 많지는 않겠지만 EGBI를 쓰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MDX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되겠습니다. 포켓 쿼리 같은 경우는 SQL에 익숙하고 대상 DB, 그러니까 어느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그 가져오는 데이터 DB의 테이블 구조라든지 인덱스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좋을 것 같고요. EGBI는 대신에 로우 코드 형태로 리포트 구현을 쉽게 만들고 싶다. 혹은 나는 개발자 출신이 아니 개발 경력이 별로 없는데 약간 운영 관점에서 어떻게 좀 만들 수 없나 이런 경우에는 EGBI를 추천드리고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옵셔널하게 벨로시티나 HTML, CSS 등에 좀 익숙하신 그런 웹 개발 쪽에 익숙하신 분은 포켓 쿼리를 활용해서 직접 개발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EGBI를 추천하는 경우에 그 일반적인 데이터를 조회하는 그런 경우 혹은 그 일반적인 데이터의 조합으로 충분히 리포트를 뽑는 경우라고 하면 EGBI가 좋을 거고요. 우리는 EGBI에서 제공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정보 혹은 특수한 조건이나 다양한 조건들로 걸러진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합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포켓 쿼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GBI를 쓰는 경우에 차트의 그런 복잡도가 니즈가 복잡하지 않은 EGBI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본 차트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EGBI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요. 포켓 쿼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차트를 가져오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차트라든지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그 예시도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실제로 좀 이따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GBI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EGBI 아키텍처 일단 딱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이 EGBI의 큰 전체 아키텍처를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설명으로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이 EGBI는 여기 보시면은 몬드리안 올렛이라는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특성만 이제 파악을 해도 EGBI가 왜 이렇게 돼 있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몬드리안 올랩이라는 그 형태의 DB 엔진은 다차원 분석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차원 DB라고 해서 별도의 다차원 DB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계신 RDB 안에다가 행과 열의 형태로 그 정보들을 저장하고요. 그 다차원 데이터 집합은 추가 셀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몬드리안 올랩이라는 자바 기반의 올랩 엔진을 가지고 이 EGBI가 데이터를 조회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몬드리안 올랩은 MDX라고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그런 쿼리 형태로 이제 실행을 하고요. 그 쿼리에 대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에서 실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자바 API를 통해서 이제 다차원 형식으로 결과를 표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몬드리안 올랩의 그런 집계 전략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DB에 있는 팩트 데이터를 RDB에 저장을 하고요. 그룹 바이절로 이제 가공해서 캐시에 집계 데이터를 읽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DB가 실체화된 그런 뷰에 대해서 뷰를 제공하고 DBA가 특정한 집계를 실체화한 뷰 생성에 선택한 경우에 그 암시적으로 실체화된 뷰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뭔 소리야라고 또 아마 이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번 그 MDX 형태를 한번 다시 표로 한번 따로 뽑아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어떤 큐브 형태로 데이터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프리오리티 타임이라는 각각의 그런 어떤 축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축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하나의 차원이 구성이 될 거고요. 이런 조합의 데이터를 가지고 매저 값으로, 그러니까 실제 결과 값을 각각의 그 프로젝트 우선순위 타임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다차원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시계열 형태로 구성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값들은 뭐 이슈 생성, 이슈 듀데이트 혹은 이슈가 완료된 리졸브된
시점 이런 각각의 정보들이 이제 매저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이런 각각의 디멘션 차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나의 차원 안에는 이제 그 하위 멤버 자식 멤버 그리고 이제 손자 멤버 이런 식으로 여러 그 하위 구성을 이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하나의 예시로 지금 캡처를 넣은 건데요. 지금 calculate 멤버에서 이제 계산식으로 포뮬러로 이제 멤버를 넣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매적값 형태로, 그러니까 실제 그 결과값 형태인데 remaining time, 그 남은 시간의 형태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냐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케이스 조건이 붙었고 그 안에 그 매저 안에 여러 유형들의 멤버들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케이스 then and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좀 복잡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 안에 들어가는 브라켓 형태로 들어가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이 값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형태의 remaining hour를 만들고자 하면은 이런 두 가지의 조건의 그런 값을 가져다가 계산식으로 만든 하나의 그런 매저 값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매저, 기존의 매저나 프로퍼티를 활용을 하는 경우는 크게 이슈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리포트를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없는 그런 형태의 값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경우에 이런 쿼리를 어떻게 짤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진입 장벽이 높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일단 좀 많이 연습을 해보고 학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MDX의 그런 기능이나 데이터 유형을 숙지를 해야 되고요. 좀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실제로 입력할 때 하나하나 다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오토 컴플릿 형태로 실제로 유효한 값을 이제 자동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 오토 컴플릿을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좀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 쿼리의 내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한번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복잡성을 높이는 형태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를 한번 찾아보셔서 하나하나 이해해보고 이제 본인의 이제 이해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쿼리의 조건이 비효율적인 경우에 성능에 상당하게 부하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성능에 대한 테스트를 직접 한번 여러 번 하면서 계속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는 EGBI 화면을 한번 보고 실제 그 전체 EGBI 모든 기능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그런 저희가 많이 써야 되는 리포트 생성 작업에 대한 화면의 그 구성을 먼저 설명드리고 데모를 한번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리포트 생성 화면의 그 상단에 보시면요. 여기 디멘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여기 마우스펜으로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이게 디멘션 영역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한 그 차원 부분이 내용이 되겠고요. 이 디멘션에는 각각의 프리세팅 되어 있는 디멘션들이 쭉 있게 됩니다. 이 디멘션들은 어떤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이 차트를 구성하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어떤 값들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페이지는 보통 이제 검색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만들면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조건들을 드래그 앤 드롭 형태의 드롭바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경우에 이 페이지에서 세팅되어 있는 스페이스, 페이지 타입, 그리고 레이블 이 세 가지 타입을 지금 제가 지정한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가 여기 스페이스, 페이지 타입, 레이블로 해서 여기서 사용자가 이제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요 세 가지는 아까 요 디멘션의 내용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지정하시면은 이제 추가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로우가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 우측에는 차트 형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차트의 그 기본 데이터는 테이블 형태,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그 로우가 쌓이게 되는데요. 이 로우의 현재 요 화면상의 샘플은
타임을 기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의 행을 쌓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여기 페이지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스라는 버튼은 저희가 이제 로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했다. 아워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로우에 넣었다 하면은 이 아워가 데이터 행도 되지만 이 검색 조건으로도 쓰고 싶다. 검색 조건으로 쓰고 싶다 하는 경우에 이 페이지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로우에도 해당이 되고 페이지에도 해당이 되는 두 군데 그의 디멘션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럼이 되겠는데요. 이제 컬럼은 실제 이 데이터의 값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의 값인데요. 이 데이터의 값이라는 건 이 데이터의 값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까 몇 번 이야기가 됐던 measure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측정치가 실제 그 값이 되겠는데요. 이 측정치에 대해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measure의 형태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레포트는 여기서 제공한 measure로는 커버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유저 커스텀 메저를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MDX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조합을 가지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아까 페이지 검색 조건과 그 다음에 로우 요 X축 월별 어떤 차트가 나는데 이 차트의 그 조건이 아까 타임으로 지금 저희가 걸었잖아요. 이 타임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 타임으로 월 단위로 묶어서 나온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는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매저에서 지정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페이지 크리에이트, 페이지 업데이트, 페이지 어태치먼트 이 세 가지. 이 차트는 이제 컴플런스에서 월별로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업데이트가 되고 그 페이지 안에 첨부 파일이 올라가는 용량들의 어떤 트렌드를 추세를 월별로 이렇게 보고자 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컴플런스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사용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계속 업무를 하고 컴플런스의 업데이트를 안 해서 뭔가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KPI 지표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로 쓰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서 저자라는 디멘션인데 이거를 프로퍼티로 넣거나 아니면 로우로 넣으면은 누가 얼마나 어떤 페이지를 월별로 어떻게 넣은지 이런 것들을 또 바로 그 한 뎁스 더 찾아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떤 상을 주고 좀 컴플런스를 도입해서 잘 쓰자 했는데 잘 안 쓰시는 분이 있으면 약간 이제 계몽하는 벌은 주지 말고 계몽하는 형태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레포트를 하나하나의 레포트를 다양하게 유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샘플로 세 가지의 그 레포트를 만들어서 이 레포트의 조합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면은 각각의 레포트들의 영역이 이렇게 화면에 등록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떠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공유하면은 어떠한 이 대시보드를 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 컴플러스 혹은 지라 같은 경우에 지라에서도 그 지라의 그런 지라 자체의 대시보드 안에 가젯 형태로 이 EGBI의 대시보드나 EGBI 레포트를 넣어서 지라 자체의 대시보드 안에서도 EGBI의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EGBI 좀 데모를 한번 좀 해보겠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진도를 갈 때 지금 우린 좀 뭐가 이해가 잘 안 되네. 아직 우리는 좀 어색한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 데모지라 한번 넣어본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요거는 EGBI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EGBI를 직접 한번 여기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데모를 가지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대시보드를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요거를 이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 대시보드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애널라이저에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희 데모용이라서 지금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샘플들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샘플 지라 이슈, 샘플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ITSM, 그리고 지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거, 타임 트래킹,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데모용으로 트라이얼로 엑스레이와 제퍼 같은 테스트 케이스 관리 툴을 세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데모용으로 넣은 그 정보를 가지고도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엑스레이라는 그런 애돈을 가지고 SQA팀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를 한번 테스트한 건데요. 실제로 그 테스트한 결과가 엑스레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의 지표로 EGBI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페이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터를 못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으시면 여기 프로젝트 조건이 추가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보고 싶다. 여기 추가로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도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이슈 검토는 없네요. 예. 어떤 조건별로 프로젝트별로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데이터의 로우, 이 데이터는 아까 기본 데이터는 2차원 형태로 세팅이 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이런 형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넣어서 이렇게 프로젝트 이슈, 그리고 거기서 테스트를 만들고 수행한 횟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그 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를 뭐 버티컬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옵션도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엑스레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 아까 이렇게 페이지를 넣으면은 여기 엑스레이 테스트가 추가로 페이지에도 적용하겠다, 로우에도 있지만 페이지에도 넣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검색 조건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넣으면은 뭐 특정 조건으로 뭐 볼 수가 있겠는데, 거의 데이터가 없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게 지금 지라로 되어 있어서 데모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보통 아까 지금 화면 단위로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잘 와닿지 않는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로 뉴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리포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디멘션, 페이지, 로우, 컬럼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만만한 게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를 한번 넣어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뭘 넣어 볼까요? 이슈 타입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슈 타입은 로우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대신에 검색, 가려지니까 이슈 타입을 검색 조건에서도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검색 조건을 넣고, 그러면 컬럼은 현재 이슈 생성만 디폴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슈를 수정한 거, 그리고 이슈를 클로즈한 정보를 기준으로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펼쳐보면은 저희 데모용이라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슈 유형별로 지금 이슈가 만들어진 개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거를 기간별로 보고 싶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간과 관련된, 시간은 이제 타임이겠죠. 타임 디멘션을 넣어 보고요. 이렇게 타임 디멘션을 넣고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차트로 넣고, 요거를 이제 이슈 타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 차트를 만든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 프리 디파인드 된 기본 제공하는 이런 MDX가 있을 텐데, 이런 MDX가 아니라 없는 형태면은 여기서 유저 디파인 형태로 새로운 매저값을 만든 형태로 이렇게도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파트 2 때 한번 더 딥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EGBI 같은 경우에 지라 버전이 있고 컴플런스 버전이 따로 있는데요. 그 지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라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고요. 컴플런스 같은 경우에는 컴플런스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요. 지금 컴플런스용으로 한번 불러왔는데요. 여기서 지금 요 대시보드 이제 샘플 액티비티 형태로 지금 저희 데모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근 30일간 모든 스페이스의 어떤 페이지 타입과 가지고 액티비티 서머리라든지 탑뷰, 탑 오서 작성자 이런 거를 데이터 뽑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올 타임즈 혹은 2021년도 이런 식으로도 조정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조정을 하다 보면 이 조건이 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달치를 뽑고 싶은데 12주 10주치를 뽑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검색 조건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MDX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실제로 한번 MDX를 한번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타임에 대한 조건을 걸어보고 싶은데 현재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조건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한 달, 12달이 아니라 12달치라는 MDX를 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복붙을 한번 해보고 uDefine으로 한번 calculate 타임에 대한 타임 디멘션에 대한 멤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last 2 months 최근 2달을 넣고 복붙해서 2달 이렇게 하면 데이터 멤버에 대해서 between 조건을 걸었는데 오늘과 2달 전 최근 2달 기간을 타임 디멘션의 months라는 멤버 안에 속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 결과값을 last 이 2달 2 months로 넣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트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최근 2달치를 보는 형태로 또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차이가 없네요. 네. 아무래도 데모 서버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MDX를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컴플런스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페이지 생성이라든지 업데이트라든지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한번 마찬가지로 한번 여기도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널라이즈에서 리포트를 만드는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어떤 기간별로 페이지를 어디서 만드는지 요거를 보는데 일단 디폴트는 생성인데 그거 외에도 페이지 업데이트 횟수라든지 뷰 횟수라든지 그리고 첨부 파일 그 외에도 여기 보면 다양하게 설정들이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속성이나 첨부 파일 속성 이런 것들이 정보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노멀하게 지금 한번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요거를 차트로 이렇게 뽑아 보면은 너무 컬럼들이 지금 컬럼이 많은 게 이 데이터가 스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스페이스를 그러면은 조건을 한번 걸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에다 필터 조건을 걸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ALM 조건이 싱글 있고 멀티플이 있는데요. 이 멀티플로 해야지 이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뿌려준다거나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가 안 이쁘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유형별로 특히 보시면은 페이지 생성 업데이트 뷰 숫자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는 사이즈다 보니까 바이트 단위가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요 정보 때문에 나머지가 지금 묻히는 형태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차트 레이블에 눌러 보시고 여기를 축을 이쪽으로 빼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페이지 뷰 업데이트가 이제 따로 분리가 되겠고요. 그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나머지 차트랑 구분되게 한번 빼보고요. 근데 요게 모양새가 잘 안 나오는 게 요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기간 순으로 이렇게 조금만 걸어서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연도로 묶여 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월 단위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은 저희가 지정한 그 공간에 대해서 월 단위로 스페이스가 여기 페이지에 안 들어갔었네요.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정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PI 프로젝트 쪽만 보고 싶다 아니면 인프라와 서비스 데스크 혹은 아까 조건을 걸었었는데 요거를 풀고 그냥 다시 뭐 조건을 건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멀티플로 한번 다시 여러 개 묶어보고 이 상태로 해서 월별로 페이지 생성 업데이트 뷰 그리고 첨부 파일에 대한 생성 그 트렌드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이제 새로운 이제 리포터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 리포트를 대시보드 안에다가 추가해 주시면은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로 한번 올려보고 요거를 다시 펼쳐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세이브하면은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들어져 있는 그 대시보드 안에 이 내용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대시보드는 EGBI에 직접 들어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컴플런스 페이지 안에 혹은 그러니까 컴플런스 페이지 안에 매크로로 EGBI 매크로가 생성이 될 건데요. 거기서 이제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지라 자체 대시보드에 가젯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EGBI의 지라 컴플 쪽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은 이제 포켓쿼리 쪽. 시간이 벌써 이제 1시간이나 되는데 포켓쿼리 쪽 한번 설명을 좀 요건 데모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쿼리는 크게 데이터를 직접 조회해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데이터를 직접 가져온다라는 거는 그 아까 EGBI 같은 경우에는 배치로 디폴트는 하루 단위로 그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서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포켓쿼리는 어떤 리포트를 로딩하는 시점에서 그때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 안 하고 그렇게 데이터 저장하는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가 일단 요소가 적다. 그리고 항상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시점에 따른 그 데이터 오차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켓쿼리의 구성을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소스 영역,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JDBC, 그러니까 SQL로 가져올 거냐, REST API로 가져올 거냐. 그렇게 데이터 소스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는 JDBC로 가져오는 경우는 SQL 쿼리로 가져오고 REST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엔드포인트에 REST API 쿼리를 날려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 템플릿은 벨로시티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혹은 HTML이나 뭐 CSS를 활용해서 차트를 좀 더 꾸미는 뷰를 꾸밀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포켓쿼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구성을 파이프라인을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GBI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UI상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좀 스킵을 해도 되는데 포켓쿼리는 직접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거를 컨버팅하거나 그 렌더링하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일단 REST API와 SQL 기반의 그 흐름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한 차이라면은 이 컨버터 영역이 REST API에서는 좀 추가가 된다. 그 이유가 포켓쿼리에서 어떤 외부에 REST API를 콜을 해가지고 결과를 제이슨 형태로 받아오는데 제이슨의 구성이 각각의 그런 REST API 사이트마다 서로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온 데이터 중에서
원뎁스 기준이 아니라 뭐 3뎁스 기준의 어떤 특정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EST API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페이지 안에 유저 매크로가 이제 쿼리를 날리게 되고요. 이 쿼리는 우리가 미리 어드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만들어 놓은 쿼리를 고르면은 그 쿼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 소스에 패치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오게 됩니다. 그 받아온 데이터가 우리는 DB가 아니라 데이터 소스가 REST API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JSON 형태로 오겠죠. JSON 형태로 온 거를 이게 가공해주는 프로세싱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 형태로 가공해주는 컨버터를 통해서 HTML을 형태로 템플릿을 만들어주고 그걸 사용자가 컴플런스 페이지로 볼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걸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그리고 SQL 같은 경우에는 이 컨버터 과정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포켓쿼리의 어드민 화면인데요. 그 어드민 대시보드가 되는데 이 대시보드라는 게 우리가 뭔가 뭐 통계 지표를 보여준다 이런 형태는 아니고 어드민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쿼리, 컨버터, 데이터 소스, 템플릿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현재 그 서버에 만들어져 있는 쿼리가 몇 개가 있고 템플릿이 몇 개가 있고 그리고 이 쿼리가 가져와야 될 데이터가 원천이 몇 개의 그 데이터 소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REST API로 가져온 경우 어떤 식으로 컨버팅을 할지 그 만들어진 컴퓨터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드민 설정 상단에 일단 가장 먼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쿼리를 날릴 건지 그런 정보가 필요할 건데요. 저희가 지금 데모용으로 이제 급히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 AWS 안에 있는 크라우드 서버의 그 MySQL 8버전으로 하나 세팅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크라우드 관련된 데모 때 요 특정 기능이 필요해서 저희가 오라클이나 MySQL 8버전으로 필요한 문법으로 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따로 넣은 거고요. 그리고 뉴데모 지라, 뉴데모 컴플런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라와 컴플런스가 되겠고요. REST API를 샘플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나 간단하게 그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사이트에서 그 지하철 공사 쪽 REST API를 한번 이제 콜하는 형태로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데모 지라라는 그런 지라 서버인데 타입은 JDBC, 그러니까 SQL이고 SQL인데 어떤 SQL이냐 그가 이제 저는 이제 MySQL 형태로 되어 있다. 요거는 저희 이제 약간 보안상 이제 마스킹 블러 처리를 해놨고요. 그러면 이렇게 MySQL 형태다라고 하면 이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겠고요. 그럼 이 DB에 어떤 계정을 붙을지 유저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데이터 소스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떠한 형태의 그 DB 쿼리를 날릴 것이냐. 그 REST API가 될 수도 있고 SQL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기 애쉬에서는 저희가 데모용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애쉬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하나 이제 샘플로 골라져 있는 게 지라 레포트 데모 버전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가 아마 그 현재는 저기 실서버 쪽에 원래 있는 쿼리라서 여기서 아마 동작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컴플런스에서 보여주지만 현재 로그인한 컴플런스 유저가 지라에서 갖고 있는 프로젝트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핸들링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을 컴플런스에서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쿼리를 쭉 짠 건데요. 대충 여기 보면 파라미터들로 특정 조건들을 선택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실제 그 DB에서 가져다가 이제 지라의 DB에서 가져다가 그걸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느 DB에서 어떤 형태로 보여줄 거냐, 그리고 쿼리는 무엇이냐, 그리고 파라미터가 있다라면 이 파라미터를 넣는 형태가 되겠고요. 파라미터가 없으면 고정되어 있는 조건의 쿼리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쿼리로 날려서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뷰를 만드는 예시가 되겠는데요. 여기 지금 데모용으로 만들었는데 일단 블러 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현재 선택하고 있는 요 차트에 대한 그 템플릿은 이제 지금 한눈에는 다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차트 관련된 이제 JS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나 HTML, CSS 그리고 벨로시티가 좀 익숙치 않을 것 같은데요. 컴플런스에서 유저 매크로를 만들어 보셨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유저 매크로의 소스 형태에 보시면은 뭐 샵이 붙거나 이제 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어떤 문법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보통 스크립트라고 하면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돌아온 이제 스크립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백엔드에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를 통해서 그 자바 클래스에도 접근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익숙치가 않다라는 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컨버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데모용으로 만든 REST API 리포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컨버터가 하나만 서브웨이 컨버터인데요. 이게 실제로 지하철 공사에서 어떤 조건 API로 콜을 해서 받아온 제이슨을 가지고 제이슨을 파싱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아이템들을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정보들만 어떤 형태로 이렇게 컬럼명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 템플릿화 하겠다, 쓰겠다라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의 제이슨을 가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여기 보시면 파스해서 그 리얼타임 어라이벌 타임 리스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이슨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어느 위치를 시점으로 루트 노드로 제이슨을 보고 그 밑에 리소스를 가져올 것이냐 파싱할 것이냐를 지정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제 데모로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포켓 쿼리로 지금 저희가 데모를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놔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웹이나 데모용으로 지금 제 스페이스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포켓 쿼리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지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지, 컴플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지, 그 기타 예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아까 데이터 시각화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차트를 만들고, 차트를 만들 때 이런 거는 안 좋은 부분이라고 설명된 부분들도 몇 개 껴있는데 그것들도 같이 왜 안 좋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라 예시는 일단 요청 유형 중에서 워크로그 관련돼서도 좀 워크로그를 어떻게 지표할 수 있냐라는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그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은 워크로그 예시 0, 1, 2, 3, 4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데모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좀 많지는 않아서 이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라 DB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SQL 쿼리를 날려서 가져온 건데요. 이거 한번 편집을 눌러보시면 포켓 쿼리로 이 페이지에서 가져온 거 밖에 없습니다. 어떤 쿼리로 가져올 거냐라고 이제 지정만 해주시면은 저 쿼리에 있는 그 SQL 쿼리가 실제 데이터 DB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거를 템플릿으로 렌더링 해주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어떠한 지표들을 컴플런스에 보통 뭐 주 단위로 생성한다거나 뭔가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할 때 수작업으로 수기로 키인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조건으로 쿼리를 만드시면은 그냥 저건 가져다 오면은 실시간 데이터로 그냥 계속 갱신이 되겠죠. 그러면 손으로 일일이 바꾸고 번거롭게 할 필요도 없고 휴먼 에러도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지표 예시로 로우 데이터 한번 가져온 거는 각각의 이슈 키별로 작업자가 누구고 작업 시간이 얼마고 이런 걸 한번 가져왔는데요. 0이라고 붙은 거는 이제 버전 0.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그냥 심플하게 가져온 게 되겠고 그 다음 버전 1로 한번 올려서 요청 문의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업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인데 보통 작업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 척도로 보조 척도로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보통 쓰는 경우에는 가중치 정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거나 쉬운 작업 이런 경우에는 작업 시간 대비해서 가중치를 줘서 가중치를 적용한 보정 작업 시간, 보정 지표로 이렇게 다시 계산하는 형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정 지표를 넣은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월별로 묶고 월별 작업 시간 그리고 월별 보정 시간 형태로 하나의 좀 어그리게이션한 그런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켓쿼리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작업자 정보로 기본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팀의 이제 홍성구 매니저를 기준으로 홍성구 매니저의 작업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저를 하면 저는 이제 데모 서버에 많이 넣은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기본 기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추후에 파트 2에는 이 검색 조건들을 위해 상단에 드래그 드롭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캘린더 형태로 지정을 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저 검색 조건을 조합을 해서 리포트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단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전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월별 작업 시간 집계는 있었는데 그러면 이 정보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볼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월별로 누가 얼만큼 했는지를 하나의 그 표 형태로, 보통 저희가 엑셀로 많이 만드는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런 형태로 DB에서 가져와서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뭐 엑셀로 가져오는 거랑 큰 차이가 없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버전에서는 한번 요거를 다시 히트맵이랑 그리고 월별 작업자의 작업 시간을 색상과 이 작업 시간의 가중치를 원의 크기 형태로 해서 눈으로 봤을 때 숫자를 자세히 안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8월 달에 누가 어느 정도 작업을 했네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나의 샘플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라 이슈 생성을 한번 시각화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처음 로우 데이터는 일자별로 크리에이트 데이트별로 몇 번의 이슈가 만들어졌다 였는데요. 요거를 일반적인 라인 차트 형태로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랬더니 너무 눈에 많이 안 들어오고 중간에 튀는 데이터가로 인하여 나머지 데이터는 묻히게 되고 이 튀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엑셀로 데이터를 이렇게 차트하는 경우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표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걸 한번 가공해 봤습니다. 이번에 가공한 거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 2주치를 본다거나 하는데 요거를 색상 형태로 이렇게 좀 차트를 그 DB에서 가져왔을 때 숫자를 자세히 커서를 갖다 냈을 때 마우스를 올려놓을 때 그 이슈 건수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색상의 효과를 통해서 그라데이션 된 색상의 효과를 통해서 눈으로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또 니즈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쿼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구글 차트 API가 내장되어 있는데요. 구글 차트 API를 통해서 캘린더 차트 형태로 그 지라의 전체 이슈를 0개부터 210개 형태로 색상으로 표현해 가지고 연도별, 월별, 요일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색상으로 캘린더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아까 튀는 데이터로 인하여 나머지 데이터의 색상들이 크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이슈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좀 다른 형태로 한번 보고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기간의 이슈 생성 정보를 가지고 요일별 그리고 이슈가 생성된 시간별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축으로 히트맵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요일 새벽 2시에 이슈가 가장 많이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새벽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외부 시스템에서 REST API 형태로 이슈를 만들었거나 해외에서 뭔가 등록이 됐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하나 샘플로 온 거는 여기 위에 드롭다운 리스트가 지금 전체 프로젝트라는 드롭다운 리스트인데요. 이 드롭다운 리스트도 저희가 임의로 보통 지라나 컴플런스에서 이런 수기로 필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 실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뿌려준 건데요. 다음 파트 2에서는 이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유형의 검색 조건들을 DB에서 지라에 있는 DB를 가지고 이 컴플런스의 포켓쿼리로 검색 조건을 선택해 가지고 검색할 수 있게 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파치 이 차트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가지고 만든 건데요. 그 DB에 있는 데이터를 요일에 대한 축과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축에 대한 카운트에 대한 썸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 차트에 적용을 했고요. 거기서 이 차트 라이브러리에서 또 검색 조건을 이런 식으로 0개에서 225개로 제한을 건다거나 그럼 여기서 커서를 갖다 대면 14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몇 개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요. 또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많이 발생된 것만 추려서 보고 싶다. 혹은 뭐 적게 발생된 것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좀 인터랙티브하게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다양한 차트 라이브러리든지 아니면 그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그 니즈에 맞는 차트를 만들 수 있다를 보여드리려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건 다음은 방금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몇 개를 정지해봤는데요. 차트 기법 중에 레이더 차트라는 기법으로 보통 지금 6개의 그 축으로 해서 3명의 유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 변환된 유저 아이디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만들어진 이슈 생성을 비교용으로 해봤는데, 보통 이런 레이더 차트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게임에서 뭐 캐릭터별로 뭐 특성 비교 이런 거 할 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캐릭터가 세고 어떤 캐릭터가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세고 약한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다양하게 그 정보들을 여러 설명 없이 이 레이더 차트 하나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라 프로젝트 현황을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이것도 데모지라 있는 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도 지금 아이디로 일단 그냥 변환해서 넣었는데요. 각각의 프로젝트마다 어떤 이슈들의 상태가 뭐고, 뭐 어떤 그 이슈에 만들어진 날짜라든지 제목이 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를 나열만 하면 이제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가공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공한 거는 프로젝트에 만들어진 이슈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진행할 단계, 혹은 해당 이슈가 진행할 단계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한 단계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이슈 혹은 완료된 이슈로 해가지고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몇 건의 이슈들이 그 스테이터스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지 그 합계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투두, 아직 진행 안 한 거는 음수 처리했습니다. 음수 처리한 이유는 다음 차트로 이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숫자로도 보여줘도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각화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최근 4주간 프로젝트별로 이슈 처리 현황인데요. 여기 프로젝트 아이디, 원래 프로젝트 명인데 약간 어떤 이제 정보 보호 차원에서 지금 아이디로 숫자를 했고요. 그 프로젝트에 만들어진 이슈의 상태를 각각의 상태로 나열하다 보면 이슈 상태가 뭐 몇십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화해서 완료된 형태의 이슈 상태, 그리고 진행 중인 형태의 이슈 상태, 미진행인 거의 이슈 상태, 이런 것들로 예를 들면 12800이라는 프로젝트는 21건의 이슈가 최근 4주에 진행이 안 되고 쌓여 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12700이라는 프로젝트는 총 41건의 이슈가 있는데 최근 4주간의 이슈 중에 41건 중에 38건이 완료가 됐다. 이러면은 위에 프로젝트는 이슈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있고, 밑에 프로젝트는 절반 정도 이슈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11501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이 등록은 안 됐지만 9건의 이슈가 최근 4주에 등록됐지만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여러 프로젝트들의 진행 현황을 약간 시각화해서 한눈에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라 쪽의 예시는 한 요 정도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런스 쪽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컴플런스 쪽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보다는 보통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첨부 파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데모 서버에 있는 첨부 파일들인데, 이 첨부 파일들이 보통 예전 버전이라거나 아니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막 쌓여있는 파일들이, 어떤 파일이 용량이 큰 파일이 뭐가 있고 어떤 파일들이 삭제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이 관리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보고 거기에 또 이제 다운로드 형태로 지금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팀의 그 최현정 매니저의 드로우.io 테스트라는 페이지에 보면은 테스트 다이어그램이라는 이 png 파일이 같은 이름으로 3번 저장이 되어 있었고요. 보면은 여기 버전 1, 2, 3이 다 용량이 다릅니다. 그 각각의 버전별로 다운로드를 눌러주면 버전 1 때 올라가 있던 내용이, 첨부 파일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이 포켓코리로 만들어진 이 표를 통해서 직접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뭐가 호롤롱이 추가되었네요. 네, 그리고 버전 3
DB에서는 그 다음에 요 선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들에 대해서 쉽게 빠르게 찾아가고 접근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본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페이지 제한을 걸어놓은 경우 사용자들이 페이지 제한을 막 걸어놨는데 어디에서 뭐가 걸려있고 이런 걸 잘 파악하기 어려워가지고요. 그걸 아예 그 컴플런스 DB 안에서 페이지 리스트릭트가 걸려있는 정보를 DB에서 가져다가 어떤 스페이스에 어떤 페이지가 어떤 제목으로 되어 있고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 어떤 유형의 제한이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그리고 이 세팅을 한 사람이 누군지 세팅한 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범인을 찾아야 되는 경우 그런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찾는 DB로 이제 가져올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요 내용도 저희가 그 구글 차트 API에서 테이블 차트 형태로 CSS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요 색상이라든지 이런 클릭 효과라든지 폰트라든지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몇 페이지 30개 단위로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리스트를 끊어서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결과를 가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구현하시거나 아니면 포켓 쿼리에 내장되어 있는 그 구글 차트 API를 통해서 심플하게 또 세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예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타 예시 중에 하나로 보면 여기 스크립트런 이게 포켓 쿼리로 저희가 아까 그 도시철도공사에서 API를 쓴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소프트웨어 오픈 API 서울.go.kr에서 서브웨이 API로 리얼타임 그 스테이션 어라이블 근데 어디로 도착하는 거냐 저희가 이제 회사가 독산역에 위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퇴근 전에 열차가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지금 만들어 본 건데요. 요 API를 통해서 그 콜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이슨 형태로 그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받아온 데이터를 우리가 그 포켓 쿼리의 컨버터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 시점으로 가공을 하고요. 그걸 다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뿌려가지고 상행선을 타시는 분, 하행선을 타시는 분의 경우 현재 몇 번째 정거장에 두 번째, 여섯 번째 정거장에 지금 저희 퇴근길에 갈 수 있는 열차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API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저희가 아틀란티안 제품 중에 크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사 중에 문의가 되게 가장 많았던 케이스인데요. 크라우드를 쓰면 좋다라고 했는데 크라우드를 통해서 AD 정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내부 그런 그룹들을 조직도 형태로 관리하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 그냥 각각의 그룹에 대한 멤버로 유저만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그룹의 멤버로 그룹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상하관계로 하이어커리하게 보여주는 기능이 없다라고 해서 크라우드 사용자들 그 관리자들의 좀 불만사항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가 데모 크라우드에다가 저희 SQL 쿼리로 약간 그냥 기본 쿼리로는 그 조직도라는 게 몇 뎁스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한번 오라클이라든지 저희는 MySQL 8버전을 깔아가지고 MySQL 8버전 같은 경우에 그 리커시브 형태의 쿼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드 리커시브 형태로 쿼리를 날려가지고 루트 형태가 이제 인프라웨어라는 그룹을 루트로 갖고 있는 자식들의 쿼리 그 그룹 그리고 그 자식들의 또 자식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쭉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관계를 오거나이제이션 형태의 차트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실제로 이제 구현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리커시브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포켓 쿼리에서 그 구글 차트의 오거나이제이션 차트를 쓰니까 심플하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많이 문의해 주시는 것 중에 그 라이센스 유저가 간당간당한 경우에 어떤 유저를 좀 쳐내야 되냐 그런 정보들을 뭐 가져오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테스트로 만들어 본 건데요. 그 지라 서버에 로그인한 이력들을 DB에서 가져다가 어떤 유저가 몇 건 로그인했고 언제 로그인했고 그리고 뭐 참고용으로 로그인 실패 횟수라든지 이런 정보를 넣었는데요. 그 로그인 횟수가 적고 최근에 접속 안 한 분들을 뭐 우선순위로 쳐낸다거나 뭐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하나 이제 샘플로 저희가 제품별 가상 판매 추이라고 지금 뱀부, 빅버킷, 컴플런스, PCI 크로스오버, 지라,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DB에 한번 넣어봤는데요. 예, 가상 데이터를 2016년도부터 17, 18, 19년 각 연도별로 DB에 있는 데이터를 인터랙티브하게 차트로 가져오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차트 라이브러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개발을 통해서 원하는 형태의 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샘플로 넣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외부 DB를 이제 한번 리포트하는, 꼭 지라랑 컴플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SQL로 가져오는 예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데이터는 외국 사이트에서 19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요 국가들의 그런 정보들을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가져다가 저희 DB로 넣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DB로 넣어서 1차로 가공한 테이블 뷰가 연도별 국가, 그 다음에 수입, 기대 수명, 그 다음에 인구수를 정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면은 데이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로우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뭔가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찾는다거나 시각화를 원하는 경우인데요. 요거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좀 보기 좋게 한번 끊어봤고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다양한 국가, 수입, 기대 수명, 인구라는 조건을 가지고 다양한 그 조건을 4개의 그 유형으로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그 아까 초반에 PT에서 설명드렸던 나쁜 점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에 대한 어느 정도 중첩되는지 쉽게 파악이 어렵다라는 게 문제고요. 물론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보더라도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 중첩이 되는지 이런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다 DB, 하나의 DB, 아까 보셨던 그 테이블에 있는 DB를 2개의 축을 이제 조합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건데요. 이런 어떤 하나의 빅데이터에서도 보통 이런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뿌려준 형태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까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첩에 대해서 표현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확대해서 보이면 중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중첩되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약간 반투명 형태로 이제 그 각각의 요소를 이제 서클 형태로 만들면 중첩이 되는 경우에 그게 색이 점점 진해지게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축이 그 각각의 X축이 국가로 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중첩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반투명으로 해도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선 구현 안 했는데 하나의 예시로 같은 X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잠시만요. 이게 너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요 X축을 약간 디스토션해서 약간 왜곡을 랜덤하게 주면은 이게 덜 뭉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X축 뉴질랜드가 이게 딱 고정된 요 위치가 아니라 약간 이게 틀어지게 점을 X축을 찍어주면은 많이 뭉쳐있는 데이터를 같은 경우에 분산이 돼서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렇게 기능들도 이렇게 구현은 가능하지만 이게 시각화 관점에서는 좀 더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 예시가 되겠고요. 요걸 가지고 좀 다르게 한번 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3차 가공을 해서 비교군을 라인 형태로 차트를 만들 건데요. 이 많은 데이터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특정 국가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정보 추세를 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 기준은 일단은 그 GDP 수입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몇몇 국가들을 이제 꼽았는데요.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더 좀 눈에 체감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형태로 라인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각각의 몇몇 국가,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그리고 중국, 북한 이렇게 데이터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한 번에 다 보여주면은 중간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 시점의 데이터가 눈에는 보이지만 크게 와닿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성장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그 시점을 보여주면은 타 국가 대비해서 뭐 성장도가 좀 눈으로 이제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레전드, 보통 범례라고 말하는데 각 국가의 이름을 보통 차트에 그 우측에다가 이제 레전드에서 색상별로 뭐 노란색은 독일, 뭐 파란색은 미국, 빨간색은 중국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차트가 애니메이션 되는 시점에서는 그 범례랑 그 차트에 애니메이션 되는 게 왔다 갔다 눈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니메이션을 할 때 그 애니메이션 시점에다 우측에 그 국가명이 같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페이지를 한번 리프레시 해보면은 이렇게 증가가 될 때 증가되는 국가가 어느 국가야 이거를 다시 범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눈에 그냥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특정 시점에 그 막대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 2, 3인데요. 그 몇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이렇게 1, 2, 3을 나눠봤는데요. 6개 국가의 인구를 비교표로 2015년도 기준으로 해봤는데 이 그래프의 문제가 중국의 데이터가 워낙 튀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프랑스, 독일, 한국, 북한,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이 데이터가 다 눌려지는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정이 필요하다. 아까 PT에서 설명했던 그런 데이터가 튀는 경우에 좀 스케일을 조절한다거나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야 된다. 있었고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집합군이나 아니면 값의 크기 뭐 이런 경우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색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으로 효과를 넣었는데 값의 크기도 아니고 집합군도 아니고 그 의미 없는 그라데이션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런 문제가 있게 되겠고요. 그걸 이제 버전 2에서 일단 한번 개선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가지고요. 그 한 4억부터 한 13억까지를 끊어가지고 나머지 국가들이 3억까지 숫자를 가지고 좀 더 이게 아까보다는 더 위로 올라오게 눈으로 비교가 가능하게 한번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원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커서를 대면은 이렇게 다시 펼쳐지게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로 그 표의 그런 값의 편차를 좀 더 줄여보고자 해봤고요. 그리고 색상의 문제는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표가 이제 색상을 맞춰서 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버전 3로 이렇게 정렬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한국, 북한 순으로 이렇게 인구수 순으로 2015년도 인구수로 표현을 해봤고 색상을 기준으로 많고 적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통해서 눌려지는 경우에 그 나머지 국가들의 비교가 어렵다라는 걸 좀 개선해 준 형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뭐 다음에는 요거 하나의 샘플로 해봤는데요. 보통 생키 차트라고 하는데 다양한 그 비교의 조건이 여러 개의 항목을 가지고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표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각의 관계를 연결고리로 노드로 연결해서 생키 형태의 차트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걸 좀 더 좀 이쁘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글자가 작으면 불편하니까 글자를 키운다거나 색상을 넣었는데 색상을 넣을 때도 의미 있는 색상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좀 해외에 잘 돼 있는 케이스를 한번 소스를 긁어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 2016년도에 그런 미국 회사들의 어떤 캐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정보를 넌테크 아니면 테크 그리고 이제 뭐 해외냐 내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관계 형태로 하고 그 금액들을 다시 이렇게 텍스트 형태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색상으로 구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한 정보를 하나의 생키 형태의 차트로 연결고리 형태로 구성을 한 사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포켓쿼리까지 한번 저희가 데모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죠. 예. 그리고 이제 지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서버가 여기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예전에 작업했던 걸 캡처를 하나 설명드리겠는데요. 지라용 포켓쿼리도 컴플런스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컴플런스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지라 같은 경우에는 지라 이슈 내에 영역에 담아가지고 여기 경우에 이 경우랑 이 경우가 지금 그 지라에서 지라용 포켓쿼리를 가지고 지라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외부 DB 서버에 저희 사내 인트라넷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 정보랑 가져다가 이제 연결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슈는 이제 보안상 이제 정보를 뺐는데요. 어떠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 이 설정 정보가 실제 인트라넷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멤버스가 몇이고 몇 멤버스 현재 투입이 됐고 이 PM이 누구다. 이런 정보들을
포켓콜을 통해서 그 ERP라든지 인트라넷에 그 DB에 정보를 연결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준 샘플 예시랑 비슷한데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요 프로젝트의 최근 이슈 생성 정보를 그 유사한 동일한 프로젝트 이슈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지 요거를 같이 담아서 이 보여준 형태로 만든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저희가 쭉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존 아치볼트 힐러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태어났고요. 기존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여러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이랑 같이 연구했던 과학자인데요. 이 과학자가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홀, 아까 저희가 이제 비욘드 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주제로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 보자라는 주제로 파트 1이지만 일단 맛보기를 했는데, 그 블랙홀에 주장했던 그 존 아치볼트의 또 다른 그런 유명한 말이 어록이 있는데요. it from bit이라는 비트에서 존재로라는 그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1990년대에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모든 존재는 비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정보를 기반으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 주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각각의 정보, 비트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존재로 찾아보자라는 내용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시면은 약간 여러 이제 약간 초심자들도 있고 중급자들도 있고 고급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원하시는 내용들도 다양할 거고요. 저희가 아틀란시안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보는 예시를 한번 넣어봤는데, 그런 그 아틀란시안 제품의 DB에 있는 데이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를, 인사이트를 찾아보자라는 그냥 출발점으로 한번 요 주제를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Q&A를 진행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사전에 문의 주셨던 많은 질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질문을 6개 꼽아봤고요. 첫 번째 질문이 그 지라 커스텀 필드를 사용해서 지라 서비스 데스크, 서비스 매니지먼트로 이름 바뀌었죠. 그 입력 데이터를 시각화한 사례나 예제가 있냐라는 좀 문의가 있었는데요. 별도로 이제 메일로도 정리해서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고객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프로젝트나 업무 진척에 대한 평가 지표나 대시보드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SLA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외에도 보통 계획 일자 대비해서 납기 준수율을 따로 뽑는다거나, 아니면 계획 공수 대비해서 투입 공수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보고자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PMS 관점에서 이슈의 그런 상하관계, 그 프로젝트 모듈 단위로 하위 인덱스까지 그런 상하관계의 그런 모듈 간의 병목 현상이 뭔지,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체로 봤을 때 어디에서 막히고 있고 뭐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그걸 시각화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각각의 정보들을, 이슈 간의 상하관계를 정보화해서 링크화 시켜서 그 정보들을 퍼트 형태의 차트로 이제 묶어주면은 어떤 모듈에서 어떤 브랜치에서 지금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리자가 이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진행이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그러니까 일정상 뭐 앞에 작업으로 인하여 미뤄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을 많이 투입하고 공수를 해도 많이 지금 진척이 안 되는 건지, 이런 정보들을 지라의 커스텀 필드로랑 그 다음에 이제 워크로그의 정보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분석 정보를 시각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신에 전제 조건이 그런 이슈가 정확하게 생성이 되고 그런 이슈들의 관리가 되고 작업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런 지표나 현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시각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 팀원들의 업무 성과를 위해서 이제 시각 데이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라를 쓰고 있지만 작업 기록을 트래킹하지 않고 있고 단순하게 할당이 수정된 이슈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에 질문이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문의하신 조직 업무 성과 관리 지표 고민도 일단은 많은 고객사들의 공통 사항인 거는 확실하고요. 그런데 뭐가 정답이다 라고 콕 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고자 하는 경우나 아니면 고객사마다 그런 문화라든지 상황 아니면 그런 조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 평가 지표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조건을 잘 짠 것 같아도 또 허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어뷰징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런 부분은 이제 관리자의 주관적이거나 정상적인 평가 요소도 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천드리는 방안은 뭐 작업 기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업 기록을 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작업 기록을 잘 하시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계획 대비 실적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커스텀 필드를 그러니까 완료 예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각 단계별로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커스텀 필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OKR 같은 이제 많이 좀 이제 몇 년 전에 좀 트렌드이긴 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 대비 실적을 체계적으로 또 약간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OKR과 관련된 그런 애돈을 통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OKR을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어떤 사내 그런 내부 문화로 공감대를 만들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지표를 여러 가지 시행착오 걸쳐가면서 했는데 현재는 좀 저희 예시를 들면은 심플하게 저희는 납기준수 비교해서 이런 거 측정은 안 하고요. 단지 담당자들이 각각의 작업을 기록을 잘 해라. 작업 기록을 하는데 대신에 작업 기록을 할 때 내가 이 업무가 어떤 특성이 있냐, 업무의 특성에 대한 가중치를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들을 그 그룹웨어의 마스터 DB로 만들어서 그 DB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다가 그 지라의 커스텀 필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 기록을 할 때는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유형의 가중치 업무를 했는지 이 작업 기록을 하면 이제 그 그룹에 그게 다 집계가 돼서 이제 맨먼스 계산이라거나 아니면 비용 계산이라거나 아니면 각각의 개인 인사평가를 위한 그런 로우 데이터로, 기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DB 연동해서 구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EGBI랑 포켓쿼리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요. 오늘 보셨을 때는 일단 둘 다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구현상 난이도랑 거기에 또 반비례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제 큰 차이점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GBI는 약간 로우 코드 형태로 코딩은 별로 없지만 대신에 제한이 좀 많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플이 is the bes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스티븐 잡스가 했다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의 그런 어록이더라고요. 그리고 포켓쿼리 같은 경우는 직접 구현해야 되는 그런 범위가 많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표현과 자유도가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런 장점들을 요약해서 요걸 이제 예전에 종의기원 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문구 중에 하나가 endless form most beautiful. 그러니까 제한 없는 다양한 폼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냐 어렵냐 그리고 제한이 많냐 적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부합 목적으로 데이터 접근에 대한 통계 수집 어뷰징, 모니터링 용도로 BI 애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게 약간 포커스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 자체가 통계 수집을 위한 어뷰징 모니터링을 위한 로우 데이터가 DB에 쌓여 있다, 정제돼서 쌓여 있다라고 하면 포켓쿼리로 바로 가져온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로고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일단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도 그런 전문 솔루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엘크 스택을 기반으로 로그 스테이지를 쓴다거나 센티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상용 솔루션으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스플렁크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로그를 수집하고 이제 특이점이 발생을 하면은 통계 수집 어뷰징 이런 용도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특이점에 대한 이벤트 발생 시 질화나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슈를 생성하게 해가지고 생성된 이슈를 EGBI나 포켓쿼리로 집계로 보여주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솔루션들이랑 지라랑 연동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REST API로 이제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스플렁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청하신 이런 기능들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애드온이 아틀란시아 마켓플레이스에 있었고요. 근데 물론 유료더라고요. 5번째 질문인데요.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메뉴도 많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 활용할 때까지 어느 정도 학습 기간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 아마 문의 주신 분 소속 정보를 보니까 저 EGBI의 질문 같아요. EGBI 기준의 문의 같은데 EGBI 자체는 포켓 쿼리 대비해서 쉽지만 그래도 아까 MDX라든지 그런 개념적인 특이점들이 많아가지고요. 메뉴 구성들도 좀 익숙해지는데 좀 초반에 진입장벽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런 레퍼런스라든지 참고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DB 구성이 아닌 이런 MDX를 구성으로 한 다차원 DB 구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MDX 문법에 익숙해지려면은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전 지식이라든지 경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2개월 정도의 그런 학습 기간은 좀 익숙해지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단순 현황이나 트렌드 정보 데이터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갖고 있는 정보 데이터가 단순 현황이나 트렌드 정보의 데이터라는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숨어있는 인사이트를 찾아 생산성 향상 등 가치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싶습니다. 예, 바람직한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지라랑 애돈을 통해 활용해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가 있네요. 아니면 별도 업무 분석 전처리가 많이 필요할까요? 여기 보시면 전처리,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현황과 트렌드 정보로만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찾는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의미 있게 정제하는 데이터 프랩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에서 가장 많이 할애가 돼야 되는 앞단의 준비 과정일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은 어떤 솔루션을 자동으로 된다기보다는 실제 그 담당자 전문가의 그런 손을 타고 판단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부분들은 일단 그 담당자분이 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프랩과 관련된 솔루션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공수를 확 줄일 만한 건 마땅치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라 솔루션이나 애돈으로는 이런 전처리라든지 데이터 정제는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애돈들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 좀 이런 전처리한다거나 데이터 프랩해서 정제하는 과정들은 추후에 파트 2 웨비나를 진행할 때 이런 케이스를 한번 단계별로 좀 시각화까지 가는 걸 좀 더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전처리 이번에 1차로 파트 1을 진행한 거는 이런 전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데이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 전처리 과정은 이제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달 4월 달에 이제 7차 웨비나가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7차 웨비나는 저희 인프라웨어에서 아틀란티안 쪽 그 시스템 엔지니어 중에서 가장 잘하시는 그런 전문가인 우리엘이라는 저희 엔지니어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일단 병곡의 시작 데이터 센터로 되어 있네요. 병곡이라고 한 거 보니까 좀 주식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데이터 센터라는 내용으로 이제 주제를 할 건데요. 데이터 센터로의 라이센스 변화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제품의 사용법, 활용법, 그리고 데이터 센터 버전이 그런 일반 기존의 서버 버전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으로 이중화라든지 특장점이 뭐가 어떤 클러스터링 방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런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원래 계획했던 1시간 반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혹시 제가 지금 발표만 하느라고 혹시 채팅창에 문의라든지 올라온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다시 정리해서 메일로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되었는데요. 그 2시간 동안 좀 들어주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고요. 4월 달 웨비나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웨비나 발표 들어주신 분들께 제가 많이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